이번 주. 귀찮네. 자, 인문예술 7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번. 네. 2번. 인문예술이요? 2번은 별로 안 틀리는데. 근데 2번도 많이 이상해요. 아니요? 많이 이상해요. 모르는데. 아니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겠습니다. 81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현대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체계의 4성부 짜임새가 이 시대에 확립되었다.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에서는 기본 성부로 대부분 3개가 사용됐는데 밑줄 할게요.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낮은 음역인 베이스가 추가된 4성부의 음악이 유행했다. 자, 르네상스 여기에는 알토란다. 베이스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3개 성부를 썼다가 여기 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성부 음악과 함께 사용되었다. 4개의 성부 중 가장 높은 성부인 밑줄 소프라노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4성부의 음악,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호모포니. 동그라미 하세요. 자, 호모포니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소프라노. 얘가 선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중심이에요, 얘 중심. 얘 중심으로 노래를 하고요. 나머지 성부들이 있죠. 알토, 테너, 베이스는 뒤에 BGM처럼 화음만 깔아줍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화음만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 역할하는 4성부 음악을 폴리폰이라고 그래요. 폴리폰이도 동그라미 하세요. 이 폴리포니는 호모포니와 다르게 소프라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한다. 각 성부의 대등한 비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호모포니 짜임새가 그렇구나. 자, 요 부분은 르네상스 초기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의 짜임새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15세기 말이 르네상스 기간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초기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폴리포니는 15세기 말에 많이 사용되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를 잘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죠. 근데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은 바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호모포니를 말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뭘로 넘어갔어요? 각 성부의 개별적 선율. 폴로폰이가 계열적 선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모포니는 하나가 중심이면 나머지 뒤에서 받쳐주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화성을 중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얘도 중요 각각의 개별적인 선율이 다 중요해졌죠. 요렇게 이제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선율이 명확하여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 수월했던 호모포니 음악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얘는 주선율이 확실하네. 이 말은 뭐예요? 어느 하나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다 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중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소프라노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따라 부르기가 좋아요. 왜냐면 하나만 알면 되니까. 근데 폴리포니 음악은 각 성부들의 음악이 동시에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부르기 어려웠으므로 전문 성가대가 주로 불렀습니다. 얘네는 동시에 다 진행이 되니까 전문 성가대가 불렀다. 정리만 하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한편 폴리포니 음악이 유행하면서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에 선율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모방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이게 지금의 돌림 노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음악에서는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했다.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 하는데 음정의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한 두 음 사이의 음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도와솔은 두 음 사이의 도와솔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음이 있으므로 5도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부터 시작이야.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5개예요. 도하고 솔이 5도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다 포함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줄 하시겠습니다. 15세기 중엽 이전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1, 5, 8도 음정만을 협파 음정으로 여기고 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중엽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초기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중엽 이후는 중엽을 포함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해요. 포함합니다. 아 그것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엽 이전은 중엽을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중엽 이후는 중엽을 포함합니다. 네, 그게 조금 헷갈리게 나왔어요. 그래도 이건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려요. 자, 어쨌든 자 15세기 중엽 이전이니까 그냥 15세기 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요, 유럽 대륙에서는요, 158도. 얘네들 뭐를 봤어요? 얘네를 협파음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전파되면서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나오죠? 여기도 밑줄 하시면 되겠어요. 15세기 중엽 이후는요, 밑줄. 유럽 대륙에서도 3도, 6도 음정을 협파 음정으로 인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3도와 6도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1, 3, 5, 6, 8도가 협파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이면 3도 음정이므로 15세기 중엽 이전의 대륙에서는 이를 불협파 음정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음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15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파버든이라는, 자, 파버든은 메모하셔야 되겠네요. 파버든. 얘는요, 밑줄 3성부 연주 방식이 유행하였는데 파버든 악보는 성부만 가운데 성부만 기보되어 있고 나머지 성부는 기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3성부니까 높은 거, 중간 거, 낮은 거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파버드는 좀 웃겨요. 세 성부 가운데 뭐만 기보가 돼 있어요? 가운데만. 예, 어서 오세요. 아니 왜 뒤에 안 하고 왜 앞으로 오지? 내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싶어서? 아유. 문도 안 닫고 오고. 태성이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피자 맛있으세요? 네. 안 줄 건데요. 야, 요즘 여러분들 난리야, 난리. 아주 그냥 뭐 감기에, 코로나에, 뭐 콜록콜록 애치. 저 감기예요. 야, 모의고사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아, 내가? 아유, 시끄러워. 일기시에 엄청. 내가? 너 지금 다른 애들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하다가 네가 막힌 거 아니야? 코푼 거? 뭐 어떡해.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못 나온 애들이 막 속출합니다. 네, 다른 학원에서도 그러고요. 여기도 그렇고 다른 반에도 그러고요. 지금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네, 마스크가 그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네. 선생님 보세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벗어도 돼요. 너는 저 네가 모르는 거야. 걸렸는데. 저도 안 걸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코로나 생성해내잖아. 너는 네가 스스로.
자, 그래서 파버들은요, 가운데만 기울여 있고요. 위에 아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악보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기보되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파버들을 즉흥 연주라고 부르는데요. 파버들에서 기보되지 않은 성분은 가운데 성분과 일정한 음간격을 두고 높거나 낮게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 밑줄에 봐요. 높은 성분은 가운데 성부의 4도 위의 음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파버들은 가운데만 기보를 하죠. 만약에 가운데가 솔이었다. 그럼 지금 맨 위에 성분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4도라죠, 4도. 그럼 솔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 라, 시. 아니, 가운데가 솔이니까 올라가야 돼요. 솔, 라, 시, 도가 되는 거죠. 근데 성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성부인데 3성부니까 베이스를 제외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이겠죠. 소프라노가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알토가 높아. 그 다음에 테너가 높아. 그 다음에 베이스가 제일 낮아. 요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성부가 기본을 했고 그 위로 이제 4도를 올려요. 요게 이제 맨 위 성부, 가장 높은 성부. 이렇게 기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만 보고 연주를 하면 알아서 요거를 4도 위로 올려서 높은 성부를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가운데 성부의 음이 도, 레, 미라면 높은 성대의 음은 파, 솔, 라로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이 유럽 대륙에 전하죠. 포브르동, 요거 네모하세요. 포브르동. 얘는 뭐가 또 다른가 봐. 이런 연주 방식이 나타났는데 포브르동은 파버들과 달리 악보에 6도 또는 8도 음정인 밑줄 두 성부만 적혀있고 가운데 성부는 적혀있지 않았는데 가운데 성부는 높은 성부의 4도 아래 음정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얘는 어때요? 얘는 오히려 가운데가 없고요. 제일 높은 성부, 제일 낮은 성부 얘네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버드는 하나만 기록되어 있고 두 개가 기록이 안 돼 있죠? 얘는 두 개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가운데 성부는 높은 성부의 4도 아래의 음정으로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4도 낮은 성부를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파버든이나 포브르동이나 맨 높은 성부의 음이 같다면 파버든이든 포브르동이든 가운데 성부의 음은 같겠죠. 얘는 가운데에서 4도를 높여서 높은 성부를 하고 여기는 높은 데서 4도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은 같은 거죠. 4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기 4번에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높은 음역대의 성부가 새롭게 추가되어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베이스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베이스는 가장 낮은 성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번에 보기 3번은요. 모방기법은요. 각 성부가 대등한 지위를 갖는 짜임새. 그럼 각 성부가 대등한 지위를 갖는 짜임새는 호모폰입니까? 폴리폰입니까? 폴리폰이고요. 폴리포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현대의 돌림 노래로 이어진 것이 바로 이 앞에 모방을 해서 하는 모방 기법이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이번엔 2번 문제. 기역은 파버든 니은은 포브르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기역이 유행하던 시기의 영국입니다. 기역이 언제예요? 15세기 중엽이에요. 그럼 15세기 중엽 이후에 15세기 중엽이란 말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3도와 6도 음정 여기 있죠? 네, 3도와 6도 음정은 15세기 중엽 이후에 협화음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기역과 니은에서 연주된 높은 성부의 음이 같다면 가운데 성부의 음도 같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성부든 가운데 성부든 어쨌든 4도씩 차이가 나게 하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고요. 보기 5번 기역과 니은은 기보된 성부의 수는 달랐어요. 그렇죠?
얘는 하나만 기록했어요. 얘는 두 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분수가 달랐죠. 그러면 기보되지 않은 성분수는 어떻습니까? 얘는 몇 개가 기보되지 않았어요? 한 개. 아, 두 개. 두 개가 기보되지 않았죠. 얘는 한 개. 한 개니까 이것도 달라야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번, 2번 문제 위에 있는 본문을 하나 보고 3번 문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쪽 맨 처음에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무지카 픽타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여 음들을 변형하여 연주하는 원칙을 지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네모하세요. 증사도의 예방. 그럼 증사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사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사도성의 오음이 둘이고 발음이 하나인 경우를 완전사도, 오음이 셋인 경우를 증사도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파와 시 사이는 오음이 셋이므로 증사도입니다. 이 피아노 음악 같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좀 종종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좀 오래동안 공부한 학생들은 작년 거를 이제 같이 풀어봤을 때 그 주제통합 3번이 기타 치는 거랑 그거랑도 이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피아노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은 미와 파 사이에는요 검은 것만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흰 것만, 검은 것만, 흰 것만 이렇게 있어야 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 도와 레가 오음이고, 그럼 당연히 레와 미도 오음이겠죠. 미와 파는 반음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파하고 시 사이는 오음이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음이 세 개인 경우를 증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는요, 이 증사도가요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요. 밑줄 하세요. 파와 시를 함께 연주해야 될 때는 시를 반은 낮춤으로써 완전 4도로 바꾸어 연주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이거는 포르구동이래요. 아니, 참, 포르구동이래요. 포브르동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높은 성부에 해당이 됩니다. 포브르동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성부 두 개만 기보를 하니까, 그럼 이제 가운데 성부를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느냐. A는 라란 말이에요. 라기 때문에 이게 높은 성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성부는 4도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음부터 시작이거든요. 라부터 시작입니다. 라, 솔, 파, 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B를 봤더니 B가 시예요. 그럼 시에서도 4도 내려가야 되겠죠. 시, 라, 솔, 파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증 4도가 바로 파와 시 사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불안정하죠. 그럼 시를 어떻게 해요? 바로 내려야죠. 2번이 답입니다. 네, 뭐 답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82쪽에 나머지 4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밑줄 친 그 다음에 르네상스 초기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밑줄을 할게요.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경시되었지만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음이나 가락을 표현하는 가사 그리기 기법이 유행했어요. 이것도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좀 잘 익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기 지금 르네상스 초기잖아요. 이 호모포니가 많이 유행했을 때가 이제 초기입니다. 이 초기에는 뭐가 중심이에요? 가사가 별로 중요시 되지 않았어요. 얘는 가사가 별로 중요시 않아. 그럼 그 가사보다는 음정이 중심인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이 15세기 말이 르네상스에 포함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음이나 가락을 표현하는 가사 그림. 그러니까 요 뒤로 갈수록 이제 가사가 더 중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오르는 이라는 가사는요 이런 거죠. 오르는 이렇게 내리면 내리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4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어요. 4번은 뭐 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산고, 계량고, 국제고 다 틀려 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두 가지 양식이 공존했는데 몬테베르는 이를 제1작법과 제2작법으로 불렀습니다. 제1작법은 자, 제1작법은 여기다 써볼까요? 제1작법은 각 성구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양식으로 음악이 가사에 우선하여 다성구 성악 양식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으로 연주가 된 겁니다. 그럼 제1작법은 뭐예요? 음악이 성구가 동등한 중요성을 갖다. 그러면 이거는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중에 어디에 가깝다고요? 오, 포인트. 폴리포니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제2작법. 얘는 주선율을 강조한다. 그럼 주선율이 어디예요? 호모포니 쪽이네. 얘는 호모포니.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가사가 음악을 지배하여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역파음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아까 1작법은 뭐예요? 음악이 가사보다 중요해요. 요 2작법은요? 음악보다 가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불협화음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1번이 답이죠. 가사 의미의 표현은요, 요쪽이죠. 네. 그러니까 15세기 말 초기보다는 이제 그 뒷부분이고 바로크 시대에서는 1작법보다 2작법보다 가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을 고른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3성구나 4성구 음악에서는 소프라노 성구는 바로크 시대 제2작법에서 기약성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같이 그 위에 있는 보기 박스에서 세 줄을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또한 제2작법은 저음부에서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베이스 반주를 곁들여주는 기법인 계속점을 주로 활용했는데요. 강조하려는 주된 성구만 성화로 표현하고 나머지 성구는 저음의 기역으로 대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주된 성구만 성악으로 표현했다면 소프라노가 주로 주선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성구, 특히 베이스 같은 경우는 낮은 거니까 기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노가 아니라 베이스가 기역 성구로 대체가 됐겠죠. 2번은 잘못됐고요. 다음 보기 3번. 바로크 시대 제2작법은 15세기 중엽 이전 유럽 대륙과 음악과 마찬가지로 불협화음. 자, 일단 바로크 시대 제2작법은 불협화음을 사용한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이때예요.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뭐예요? 협화음을 주로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보기 4번을 고른 사람도 있어요. 바로크 시대 제1작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자, 1작법은 뭐예요? 폴리포니와 같다고요. 폴리포니는요, 음악적 선율의 중요성을 가지는 성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다 중요하니까. 어느 하나만, 소프라노와 같은 어느 하나만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네. 휴지 좀 볼 것 같아요. 네. 좀 땅이 물리지 않았어? 현식이. 그래. 전 병규 직접 보냈나요? 에이. 안 보낸 것 같은데? 안 보냈다고요? 아프다는 이유로 안 오니까 안 보낸 것 같은데? 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코로나 걸리면 학교 나와? 안 나와? 응? 학교 안 나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보냈거든요? 나오긴 석현이 보냈고, 무슨 말이죠? 현이 보냈었고. 그럼 범규만 안 보냈나? 근데 뭐 이게 일상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보내기는 했었어.
보내기는 했었는데 안 보낸 적은 오랜만이네. 숙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내가 볼 땐 안 했습니다. 그치, 범규야? 자, 사회문화 7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7강은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요. 은근히 틀려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더 하는 거 없네. 아, 다 맞은가요? 3번 다 맞은 것 같은데? 이 3번에 내가 이름을 쓴 게 약간 번져가지고 누군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맞은 것 같아요. 3번에다 3번. 맞았죠? 네, 틀린 사람 없죠? 그 다음에 5번. 5번에다 2번. 네, 요거는 다 맞았습니다. 우리 개성학생들 다 맞았어요. 귀엽지. 자, 그러면 이제 13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개인화 보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이거 네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고. 여러분들도 작년 대선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랑 이재명. 이재명이랑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선거 중에서 제일 추잡하고 더러운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 안 했어요. 어? 작년인가? 작년이지. 작년에 했잖아. 저 윤석열이 지금 거의 1년 다 됐어. 올해 2023년인데 아. 작년이지. 자, 그래서 진짜 아주 그냥 뭐 서로 난타전에다가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는 빌런 대 빌런의 대결일까? 아, 찌시 윤석열이 퍼트린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다시 한번 이제 한 거죠. 설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민주당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지 당연히.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 저기 형수한테 한 말은 맞지만 형수한테 직접 대놓고 한 말은 아니에요. 찌지요? 예, 그게 그렇게 말하면 좋겠냐라는 거였어요. 예, 진짜 형수한테 직접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오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전화로 말한 건 맞지만 그 당사자가 그 사람은 아니었다. 자,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서는 밑줄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에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정치인 있죠? 이거에 대한 보도는 증가를 하고요. 정당이라던가 뭐 제도라던가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대선 때 이재명과 윤석열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김건희랑 관련해서 뭐 이제 김건희 장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느니 아니면 이제 김만배라고 이제 대장동이랑 연결된 사람이랑 또 윤석열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김건희가 뭐 무슨 출신이라느니 막 별로의 얘기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도 물론 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네?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뒷가락을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개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기업부터 리을까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니은이죠. 네, 특정 정치인이니까.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식 보도에다가 네모할게요. 그러니까 부정식 보도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거를 드러내는 거죠.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건데요. 이러한 보도에서는 밑줄 불법 부정선거, 흑색선전, 후보자와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 비방,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보도합니다. 흑색선전이 뭐예요? 네, 우리가 보통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이고 이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쟤네들은 저게 문제예요. 쟤네들은 안 돼요. 이런 게 바로 흑색선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폭로, 비방 이런 거랑 관련된 게 부정식 보도예요. 나쁜 면, 네거티브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해석적 저널리즘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선생님은 이제 집에서 낮에 이렇게 이제 YTN이라던가 뭐 연합TV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맨날 뉴스만 하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뉴스를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누군가 패널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해석적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가령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 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결국 그놈이었네. 아유 투표해서 뭐하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뽑을 놈이 없으면 가서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넣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야, 아유 몰라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부정식 보도에 이러한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게 자꾸 나오느냐. 밑줄. 부정식 보도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시청률과 그에 따른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입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많이 보게 해가지고 돈 벌려. 여러분들 사실 건전하고 좋은 내용은요 사람들 안 봐요. 뭔가 자극적이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제가 이런 비리가 있었다고? 이러면 더 많이 봐요. 쌤 그럼 비공개 다 공개로 바꿔놓으시면 네. 조회수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을 거야. 이태성 언급 이런 말을 언급했어. 뭐 설명을 쓸 거니까. 진짜 구독자 수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구독자 수 올라가면서 내가 이 학원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경마식 보도에다가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이부터 뭐 1번만, 2번만 뭐 달려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흥미있게, 재미있게 서로 경쟁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있죠. 도박 아니었어요 이거? 경마는 도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왜냐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자, 경마식 보도가 있는데요. 그럼 경마식 보도란 밑줄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득표율 예측,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선거 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들의 연대 통합 갈등 등 흥미적 요소를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다. 겨울이가 뭐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득표율이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 운동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경마식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이랑 누구랑 합쳤어요? 안철수랑 합쳤죠. 그럼 이재명이랑 누구랑 합쳤는지 혹시 알아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초성. 기역, 디귿, 이응이요. 김, 도. 동, 연. 연. 지금 경기도지사입니다. 김동연이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0.6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있는 거 아니에요? 0.6이면 심상정보다 많이, 심상정보다도 내려간 거지.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랑 합쳤어요. 합쳤는데도 이재명 못 이김. 하긴 안철수가 아무래도 이름값이 더 있죠. 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 뽑으려고 그러지. 그거 합치는 거 이름 뭐 있지 않았어요? 지칭하는 거? 이게 섞이는 거? 통합이었나? 다음. 자,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납니다. 이거 똑같네? 아까 해석적 저널리즘이 부정식 보도에 연결됐는데
여기도 한 번 또 연결이 되네요. 이 둘의 공통점이 나왔어요. 가령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후보들 간의 토론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이 보도 주제에 대한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긴다.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 밑줄 하세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송사의 이윤추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지들 방송국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똑같죠. 비슷합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롭고 신선한 선거 뉴스 기세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며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경마식 보도 뉴스는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방송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선거운동 초기에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화 보도, 후보자의 정책 보도 등이 나타나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런 보도는 줄어들고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화 보도라던가 그 다음에 정책 보도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고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마식 보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8쪽으로 가실게요. 경마식 보도에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기능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 기능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나 후보자와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다수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하여 밑줄 유권자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거에 참여, 나아가는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재미있는 시청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마식 보도의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유권자는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보도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든지 밑줄 여론조사나 선거와 관련된 것들의 확대 분석, 해석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계속 밑줄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답은 1번이죠. 이거는 사실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부정식 보도는 이거 맞죠? 이거 해석적 저널리즘과 부정식 보도가 결합이 됐어요. 이것은요,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리을은, 자, 여러분들 앞에 리을을 보시면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는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 중에서 어디에 되게 있어요? 지금가요? 4번이요? 4번? 이적 이슈 보도 경마식 보도가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2번에 보기 4번을 보시면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개인화 보도, 후보자 간의 비방 등과 같은 보도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후보자 비방은 부정식 보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2번에 4번이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예요. 자, 3번의 답은 3번이었고 이제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아나운서가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7, 하나는 43이에요.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 1이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적 저널리즘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폭행 사건 의혹이 있었습니다. A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그것을 비방하고 있고요. 그 비방을 뉴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식 보도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시 아나운서가 그럼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의 단독 보도 이후 B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대요. 근데 이 당 대변인의 사진은 좀 짧게 나옵니다. 짧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사실 당 대변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개인화 보도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보기 2번 보세요. 기자 1이 A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폭행 사건과 B 후보가 토론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격한 것이 있다고 분석한 것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적 저널리즘 맞아요. 2번은 답이 아니고요. 3번 부정식 보도라고 말씀드렸죠? 3번도 답이 아니고요. 보기 5번 선거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선거 전략은 이쪽이거든요. 경마식 보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쉬었다 하나요? 잠시만요. 과학기술 7강은 정말 심각한데요? 이건 5문제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빼죠?